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 인권과 평등이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저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언론들이 정당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윤석열! 네, 텃밭 표심 다지기.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텃밭인 호남과 대구 경북을 방문해 무능과 부패 프레임 공격을 이어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안개수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날은 경부선, 각각 상행선, 하행선 일정이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취약 지역, 오늘은 그야말로 텃밭에서 표심 잡게 나섰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파란 점퍼 입은 걸 언론에서 많이 부각하던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호남에서 파란 점퍼?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파란 점퍼, 나는 민주당이다, 이거를 좀 쉽게 보여주려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다른 곳에도 파란 점퍼 입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호남 지역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불리는데 네. 예전의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기대하는 것 수준의 어떤 지지율은 아직 안 나온다라는 위기감이나 절박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뭐 목소리가 거의 다 갈라질 정도로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호남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오르는데 네. 계속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신을 이어갈 사람은 나라는 점을 거듭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J 향수를 이재명 후보가 자극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 인권과 평등이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실제로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평화, 또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DJ 향수를 자극한 측면이 있는데, 또 발언 속에서 보면 정치 보복을 안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맹히 비난한 측면도 엿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제 적폐 수사 관련한 발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격앙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고, 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노선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에 좀 방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전환을 좀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원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적폐 수사, 정치 공작에 대해서 정면 맞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좀 이제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조에서 지금 이제 이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뭐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공통된 현상, 공통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텃밭이 불안하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의외로 윤석열 후보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높게 나오는 편이고,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네,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TK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이제 불만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TK도 좀 약간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렇게 안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 텃밭 다지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두 후보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평론가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노선을 좀 바꿨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현 정권과의 어떤 거리두기를 좀 좁혀가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아무튼 지지율에서 위기를 겪으니까 친문단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측면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했던 전현직 주요 정치인들, 전현직 의원들이 연일 전면에 나서면서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김대중 정부에서의 IMF 극복을 또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IMF가 그동안 한국 경제가 가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길을 새로 개척하면서 가는 것이었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또 다른 측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극복했듯이 본인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방역 문제를 놓고는 현 정부와 또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침 정부가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1시간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밤 10시, 12시 영업도 문제가 없다라고 각을 세웠는데, 좀 맞물려서 이번 대선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대선의 하나 중요한 변수로 부각하고 있거든요. 좀 묶어서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방역 조치를 좀 확 풀기를 아마 바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불만이 굉장히 축적이 돼 있는 상태, 거의 뭐 폭발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론을 일단 빨리 달래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네. 지금 방역을 많이 좀 해제를 하고 있잖아요. 뭐 마스크 필수적으로 하던 부분도 해제하고, 그래서 또 우리 방역 당국도 사실상 거의 뭐 독감처럼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새 거리두기를 보면 좀 어정쩡한 거죠. 애매한 거죠. 예. 확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그 표심 획득에 더 도움이 되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조에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어찌됐건 좀 지금 급증세이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풀더라도 좀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적들을 고려해서 정부는 고심 끝에 지금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조금 불만인 거죠, 그 부분이. 네. 아무튼 호남에서 이렇게 방금 보신 대로 텃밭 표심답게 나섰는데, 이런 구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런 구호도 내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뒤에 뭐 여론조사 보겠습니다만 텃밭 따지기가 좀 앞으로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호남에 계신 분들한테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호남이 사실 그동안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기 때문에 기대치가 클 수가 있는데, 그 기대에 잘 부응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호남에서 더 좀 절박하게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경선 과정에서 광주 전남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보면 유세에 같이 동행해서 또 결집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장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말 호남에 있는 정치인들이 더 절박하게 움직여야 민심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바탕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유세로 넘어갈 텐데 어제와 좀 비슷한 발언과 어떤 결이 나왔는데 자, 보수 안방으로 여겨지는 TK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가서 1조 원을 들고 나오는 저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께서 일치 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법을 다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백성들의 국민들의 이 피 같은 재산을 이렇게 약탈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 이 정당이 이런 정당이 경제 일으키고 국민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부선 일정 이후 사흘 만에 TK를 방문하면서 윤석열 후보 역시 텃밭 보수 표심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함께 부각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행보의 기조를 보면 네. 박정희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로 끝나는 그런 이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지금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주, 김천, 구미, 칠곡, 예, 대구의 그렇습니다. 동선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동선도 그렇고 지금 발언 내용도 그렇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어찌됐건 처벌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관계된 부분 때문에 TK 지역 정서 일부는 그쪽 민심 일부는 조금 수용을 좀 안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여론을 일단 완전히 좀 잠재워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그 박정희 마케팅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공을 지금 이제 실제로 들이고 있는 것 같고, TK 민심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그 변화하고 있는 것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 이후에 그쪽에서 내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역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그쪽 민심은 조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며 이제 표심 다지기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관여한 만큼 그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좀 의식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후에 지금 뭐 사저로서 쓸 집 부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어쨌든 대구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더불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앙금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한국갤럽조사 이후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대구 경북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가 최근 들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친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남아있는 쪽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어떤 대선 선거운동 국면에서 좀 환기 차원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후보도 또 각 당의 어떤 인사들도 거칠어지고 있다,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리포트와 함께 좀 전해드렸는데 그렇다 보니 그래서일까요? 단체 대화방. 이른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다소 부적절한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일어서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저 경우에도 네. 의도치 않게 초대받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제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방송도 하고 하니까 아마 약간이라도 영향을 미쳐보고자 이제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뭐 이제 그 특정 후보에 대한 굉장히 비난성 그런 내용들 또 뭐 동영상 사진 이런 것까지 해서 막 보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네. 단톡방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더 많이 활발하게 공유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꼭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는 그러면서 뭐 약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야 되나? 뭐 좀 이제 그런 그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국민의힘 이번 단톡방에 올라온 뭐 그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좀 비유를 해서 뭐 아무개 후보를 이런 식으로 만들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건데 내용상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자기들끼리는 그러면서 공유하고 또 뭐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너무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이 격해지고 또 선대위 어떤 몸집이 불어나면서 이런 사고들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따로 준비하진 않고 자막으로만 요약을 해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화방에 이제 성인물 영상을 무더기로 올렸다 이렇게 좀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좀 선거 앞두고 좀 혼탁해진 선거 앞두고 어떻게 좀 민주당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뭐 잘못 초대가 됐고 그 사람이 광고성으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 관계자라면 이런 거를 감히 거기에 올릴 수 있었을까? 그것도 특보단이면 어쨌든 내용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들인데 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저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 쪽에 계신 모 교수가 이분은 이제 정책총괄본부 소속인 것으로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 유세차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 저쪽은 서서히 침몰하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이런 비유는 뭐 진영을 막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후보 측 또 사고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네. 안전 문제라든가 인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 있는 분들도 SNS 올릴 적에 상대 후보를 정책적으로 비판하거나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태면요. 이러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 지적을 제가 양당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이렇게 선거 후반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숙덕공론을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뭐 하던 얘기가 이게 또 이렇게 불현듯 밖으로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예. 보도를 타기도 하고 또 공식석상에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평상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냥 그걸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또 일들도 과거에도 뭐 적잖이 발생했었거든요. 자, 그 발언 하나가 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그 뭐 당사자들도 당사자들이겠습니다만 특히 그 캠프 차원에서 굉장히 저런 부분도 위기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을 19일 앞둔 시점 환기 차원에서 질문 드렸는데 유익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 언급했던 안철수 후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세 차량 사고 수습에 주력했던 안철수 후보 내일부터 이제 선거 운동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 입장은 정리해 보면 자진 사퇴로는 일축을 하고 완조 의지 피력도 밝혔거든요.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뭐 안철수 후보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 그거 말고 딴 방법은 없다. 이렇게 네. 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쪽에서 솔솔 또 다른 얘기도 좀 들려와요. 그러니까 단판 방식을 또 수용할 수도 있을 것처럼 그런 얘기도 좀 들려나오고 좀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에 지금 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 쪽의 기본 전략은 이거 같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상승 기조로 좀 돌아선 상태고, 예. 그 반면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조금 좀 갇혀 있다 그래야 되나? 내지는 또 약간 하락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결국 선거 막판으로 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 쪽에 갔던 표심도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결국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단일화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덜 주고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 부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박빙승부인 것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너무 시간 많이 끌지 말고 시간 또 끌면 또 이 피로도도 높아지잖아요. 빨리 이 문제는 종결을 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보다 오히려 단판 방식으로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판을 한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려서 네. 그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결국 얻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단판을 해서 좀 큰 합의가 이루어졌다. 통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이게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단판 방식으로 했을 때 더 굵직한 것을 내줘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계산을 잘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 잠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언급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좀 이견이 좀 노출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대로 전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단일화 논의에 대한 좀 내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다고 봅니다. 네. 이제 단일화 피로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것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이 공유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 과정이 아름답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네. 보기에 거의 안철수 고사작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한쪽에서는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던지고 한쪽에서는 약간 지지층까지도 뭐 무시한다는 논론이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든가 방법이 너무 늦었고 거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이재호 상임고문이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만한 분위기가 있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지적한 것이고요. 옆 사람이 촐싹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옆 사람이 촐싹거리고 있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단일화가 되지 않든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왔던 용어는 너무 거칠고 돌아보면 뭐 물먹인 소, 속값은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오세훈 후보를 도왔던 안철수 후보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쨌든 단일화 피로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다음은 여론조사로 갈 텐데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 눈에 띄는 보도가 있어서 잠깐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사들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날 방송, 개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후보들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을 하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이 개표 방송에 활용된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뭐 YTN 포함해서 몇 개 방송사들이 지금 촬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고 좀 지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또 모든 방송사의 요청을 다 거부한 게 아니고 네. 뭐 총편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방송사들이 원하는 거는 또 사진 촬영에 응했더라고요. 네, 말씀을 끊어 정말 죄송한데 참고로 지금 나가는 화면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그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촬영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촬영에 이제 쓰는 사진을 아직 촬영을 못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게 대국민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개표 방송을 훨씬 더 재밌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관례화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개표 방송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굉장히 재밌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문화는 뭐 그대로 좀 지켜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 들고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응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본인에 대해서 약간 좀 보도가 좀 본인들이 보기에 네. 협조적이지 아니한 그 매체 쪽은 좀 이 사진 촬영을 응하지 않고 자기에게 좀 호의적인 쪽만 이제 약간 응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다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응해야 또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교롭게 그 해당 방송국에 YTN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방송사 입장은 잘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타진을 하고 있는데 답이 없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대안을 좀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선거 방송을 준비하는 쪽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나에게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강조하는 통큰 이런 게 아니라 참 좀스럽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한다고 보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 지상파 방송 TV와의 토론회 과정에서도 너무 뭐 방송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편 내 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어쨌든 지상파라든가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정책도 보고 어떤 비전도 살펴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일정이 안 맞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입장을 또 기다렸다가 변화가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지율을 볼 텐데 다자 대결 대선 후보 지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조사 기간은 일단 15일에서
15, 16, 17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전화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41%, 이재명 후보가 34%, 안철수 후보 11%, 심상정 후보 4%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례적으로 좀 하는 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이제 잘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발성 조사보다는 훨씬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는 조사고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적중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좀 봐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좋아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관련한 발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선거판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더 좀 불리한 방향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 이제 점퍼 입은 얘기도 우리가 좀 하고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원팀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전직 청와대 뭐 그 비서관들도 활동도 좀 또 활발해졌고 추미애 전 장관도 나와서 요즘에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그러는데 이게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을 다 무산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 사실 가장 역점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추진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보면 뭐 결국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갈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겠느냐 하는 거고 네.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구도가 좀 바뀌면서 이재명 후보가 약간 관심 밖으로 살짝 좀 밀려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선거 전략상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슈 관리를 지금식으로 해나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폐 수사 관련해서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이건 오히려 부동층을 떠나가게 하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이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 기간에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안철수 후보가 뭐 중대 사퇴하는 거 아니냐, 단일화는 어떻게 되냐, 네. 이 프레임이 또 일부분 작동했다라고 보고요. 방송에서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갤럽의 이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슈별로 물었거든요. 경제 부분, 뭐 사회복지, 코로나19 등등과 관련해서 가장 잘할 후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43%, 사회복지 31%, 코로나19 내용 33%로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경제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대선이 정책 선거가 아니라 굉장히 뭐 배우자 리스크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보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본격적인 선거 관련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네. 정책 이슈에 들어갔을 때는 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말 유세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토론회, 2차에 걸친 토론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